차우솔은 온순하고 공부도 잘하지만 조금 소심한 남학생이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인생이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는 줄 알았지만 어느 날 배석찬이 나타나면서 우솔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배석찬은 전학생으로 전국 학생 권투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다. 얼굴에서는 차가운 분위기가 풍기지만 잘생긴 편은 아니다. 그가 담임 선생님의 소개로 교실에 들어오는 순간 반 친구들은 그의 권투 실력에 감탄했다. 그러나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우솔만은 얼굴이 어두워졌다. 담임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자마자 배석찬은 곧바로 워밍업을 시작하듯 반 친구들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다. 석찬이 예전부터 늘 해오던 인사 방식은 바로 친구들의 버티는 힘을 시험해보는 것이었다. 조금이라도 반항적인 애들은 특별 관리가 들어가고 얌전한 애들은 그나마 부드럽게 넘어가는 편이었다. 인사가 끝나자마자 배석찬은 곧바로 익숙한 목표인 차우솔에게 시선을 돌렸다. 중학교 때부터 우솔은 석찬의 온갖 거친 행동을 견뎌왔기 때문에 그의 손버릇을 메뉴 읽듯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반장이 이를 보고 급히 막았었지만 순식간에 날아온 한 방에 휘청거리며 더 이상 나설 수 없었다. 우솔은 당황한 채 용서를 구했고 지난 3년 동안 겪어야 했던 수많은 굴욕적인 기억들이 낡은 영상처럼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우솔은 거의 무너질 듯 비틀거렸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 바닥에 떨어진 볼펜 하나를 발견했다. 지금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때도 배석찬은 여전히 건방지게 말하며 도발했다. 잘하겠으면 써봐. 어디 한번 보자. 극도의 공포 속에서 우솔의 생존 본능이 반응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볼펜을 움켜쥐고 석찬을 향해 그대로 찔렀다. 모든 것은 너무 갑작스럽고 어떠한 의도도 계산도 없는 궁지에 몰린 사람이 본능적으로 뿜어낸 절박한 움직임이었다. 교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배석찬은 얼굴을 감싸진 채 고통스러워했고 우솔은 자신이 한 행동에 놀라 멍해졌다. 탈출에 성공했다는 기쁨도 잠시 그는 즉각적인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석찬이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정당 방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등생이었던 우솔은 순식간에 피고인이 되었고 어머니는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징역 3년이라는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우솔의 미래는 단지 떨리는 한순간과 운명의 펜 한 자루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은 마치 단체 장례식장처럼 분위기가 무거워 누구도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차의 맨 뒷좌석에는 홀로 떨어진 채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너무나 침묵하여 아무도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한편 우솔은 금발머리 남자에게 자리를 빼앗겨 그 사람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방금 비를 맞은 새끼 고양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옆을 살짝 훔쳐볼 뿐 다시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차량이 멈추고 소지품 압수 및 동복을 지급받은 후 우솔과 자리를 다투었던 현민 금발머리는 갑자기 오래된 지인처럼 먼저 말을 걸어와 죄를 물었습니다. 우솔이 눈에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건을 머뭇거리며 밝히자 현민은 바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애써 같은 급이라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방에 들어가 선배들의 신문을 받게 되자 현민은 자신의 진짜 죄가 고작 좀도둑질이었음을 당황하며 실토했습니다.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온 몸이 굳어있었지만 차우솔과 현민은 허리 한번 펴보기도 전에 바로 이곳에 초고속 생존 규칙을 배우게 되었다. 이곳의 규칙은 단 하나였다. 이기면 왕, 지면 청소. 조용히 지내고 싶다면 입 닫고 아무나 두 초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게 상책이었다.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이곳은 두 개의 큰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다. 한쪽은 전국 유도 국가대표 출신인 정상협의 무리였다. 그의 공격은 폭풍처럼 빠르고 시선만 스쳐도 모두가 저절로 길을 비킬 정도였다. 반대편은 목공 조장을 맡고 있는 이원준의 그룹이었다. 거구의 몸집은 거의 스모 선수 수준이라 보기만 해도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 그리고 제빵조의 한성형도 있었다. 그는 체구는 작지만 믿기 힘들 만큼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한 번의 발차기면 상대를 그대로 쓰러뜨리기에 충분했다. 수용소 사람들의 요약 프로필을 듣자마자 차우솔은 당장이라도 집에 보내달라고 하고 싶었다. 이곳은 분명 우솔이 있을 곳이 아니었다. 마치 보호소가 아니라 프로복싱 대회에 잘못 등록된 기분이었다. 어디나 마찬가지였다. 강한 자가 위에 서고 약한 자는 곧바로 괴롭힘의 표적이 된다. 수용소 안에 누구든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고 심지어 헐리우드 영화 뺨치는 연출도 서슴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얼마 전 일어난 일이다. 이원준과 한성용이 서로 손을 잡고 정상협에게 맞은 것처럼 꾸며 귀한 담배 한 봉지를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예상대로 흘러갔다. 정상협은 바로 징계실로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틈에 둘은 마음껏 설치며 수용소의 권력 다툼에서 승리한 셈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건 아직 수용소의 형들이었을 뿐이다. 이들마저도 한 발 비켜서야 하는 최종 보스가 따로 있었다. 바로 어제 호송차에서 우솔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 남자 정도현이었다. 사실 도현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한때 한국 격투기에서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이자 세계 최연소 MMA 챔피언으로 불렸던 전설적인 존재였다. 그가 한번 기술을 걸기만 하면 상대는 순식간에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그 비참한 날 정도현은 막 큰 대회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기분 좋게 어머니와 여동생의 전화를 받으며 오늘 밤 가족끼리 축하 파티를 하자고 약속까지 했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선 순간 그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축하 케이크가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집 안에 감도는 싸늘한 기운이 심상치 않았다. 도현은 불길한 느낌에 가족들을 찾기 위해 서둘러 집안을 살폈고
결국 어머니와 여동생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여동생은 힘이 빠진 목소리로 오빠 하고 부르자마자 바로 기절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도 파악하기 전에 갑자기 한 낯선 남자가 뒤에서 도연을 공격해왔다. 하지만 그 남자는 상대가 세계 챔피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단 몇 초 만에 도연은 붙잡힌 자세에서 벗어나 그를 제압해버렸다. 남은 놈들도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가족을 잃은 충격과 분노가 목을 조여오는 가운데 도연은 절박함 속에서 필사적으로 왔었다. 그는 한 번 칼에 찔렸지만 육체적 고통은 정신적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도연은 3명의 강도를 끝까지 몰아붙였고 결국 그들의 삶은 그 자리에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룻밤 사이 가족을 모두 잃은 그는 오히려 자신을 공격한 자들의 죽음에 대한 죄를 뒤집어쓰고 바로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그날 이후 정도현이라는 이름은 수용소 안에서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공포의 이름이 됐다. 수용소 운동장으로 돌아오면 두 선배는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쟁을 지휘하듯 서로 다투고 있었다. 경기 중 한 놈이 배를 붙잡고 더 이상 못 뛰겠다고 쓰러지자 어쩔 수 없이 교체가 필요했다. 인원이 부족해서 차우솔과 현민, 입소한 지 얼마 안 돼 화장실 가는 길도 아직 헷갈리는 두 녀석, 이 억지로 경기장에 불려나왔다. 몇 걸음 뛰지도 않았는데 두 선배가 공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바람에 공이 튀어나와 그대로 우솔 발 앞으로 굴러왔다. 당황한 우솔은 있는 힘껏 한 방을 날렸고 그 공은 골문이 아니라 선배의 급소로 직행했다. 운동장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우솔은 땅속으로 숨고 싶을 만큼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선배는 보물이나 다름없는 곳을 움켜쥔 채 몸을 접으며 쓰러져 갔다. 그 순간 이원준의 후배들이 우솔을 구석으로 끌고 가며 수용소식 심판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끌려가던 우솔의 머릿속에는 학창시절 배석찬에게 괴롭힘 당하던 기억이 다시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졌다. 우솔은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비친 빛은 천국의 빛이 아니라 MMA의 전설인 정도현의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는 차갑고 위험 있는 분위기로 걸어오며 현실에 나타난 초인처럼 보였다. 우솔은 금이라도 본 듯 바로 정도현 쪽으로 달려가 약한 자의 눈빛으로 도움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를 바라고 왔다. 도현은 모두를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이제 그만해. 그 말에 모두가 멈칫했지만 뚱뚱한 놈 하나만은 빈정거리며 말했다. 너도 사람 죽인 놈이잖아. 잘난 척할 처지는 아니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도현에게 달려들었다. 도현은 재빨리 옆으로 비켜선 뒤 경고하듯 한 대를 날렸고 이어지는 한 방은 천둥처럼 떨어져 그 뚱뚱한 놈을 그대로 잠들게 만들었다. 우솔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마치 눈앞에서 환상적인 하이라이트 장면을 직접 본 듯한 기분이었다. 정도현의 도움 때문에 그 뚱뚱한 놈은 우솔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그는 언제나 우솔을 노려보며 틈만 나면 한번 제대로 눌러놓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옆에 앉은 현미는 우솔에게 조용히 빌어서 넘어가라고 조언할 뿐이었다. 바로 그때 교도관이 우솔에게 면회가 왔다고 알렸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배석찬이었다. 지금의 석찬은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사고가 난 날부터 공부와 복싱의 길도 모두 끝난 상태였다. 그날 일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 우솔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사과했지만 석찬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너 감옥에서 나오기만 해봐. 지금보다 더 비참하게 만들어줄게. 우솔이 필사적으로 용서를 빌어도 석찬은 용서 못해 라고 중얼거리며 면회실을 떠나갔다. 수용소 안에서는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몰라 늘 불안했고 밖에서는 또 다른 적이 우솔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솔은 태어나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막막함을 느꼈고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솔이 어디서 배운 건지 알 수 없지만 이상한 선물 문화를 따라 선배에게 우유 한 팩을 바치며 마음을 전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우유를 정도현에게 가져갔지만 도현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우솔은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우솔은 또 우유를 가져갔지만 이번에는 도현이 거절하며 여기 두고 가지 말라고 했다. 포기하지 않은 우솔은 뒤에서 졸졸 따라가다가 용기를 내서 말했다. 저도 형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제발 제 사부가 되어주세요. 도현은 우솔이 복수를 하려고 배우는 것일까봐 단칼에 거절했다. 그러자 우솔은 차분히 설명했다. 저는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고개 숙이고 싶지 않고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는 친구들이 저를 특별히 챙겨줘서 저는 그저 고개 숙이고 따르는 것밖에 할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무능해서 제 존재 자체가 실패작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만 칠 수는 없어요. 그 말들에 도현은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조건을 하나 내걸었다. 40분 안에 운동장을 100바퀴 돌면 가르쳐주겠다. 공부만 하던 우솔에게 운동은 사치나 다름없었다. 몇 바퀴 뛰지도 않았는데 이미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50바퀴가 넘어가자 우솔은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학창시절 배석찬에게 끌려다니며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때 수치심이 등을 떠미는 듯했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솔을 밀어붙였다. 조금 더 뛰자 우솔은 다시 한번 힘이 빠져 쓰러질 뻔했다. 그 순간 더 깊은 굴욕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시절 괴롭힘에 못 이겨 바지에 지려버렸던 일, 그리고 반 친구들 앞에서 더러운 행동을 강요받았던 끔찍한 기억까지 모두 되살아났다. 앞이 흐릿하고 다리가 휘청거려도 우솔은 다시 일어나 계속 달렸다. 40분은 이미 지났지만 석찬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우솔은 본능처럼 앞으로 달릴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마지막 바퀴를 돌파한 우솔은 정도현의 품에 쓰러져 내렸다. 사실 교도소 소장은 정도현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우솔은 도현과 같은 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특별 혜택을 받았다. 마주하자마자 도현은 우솔에게 체력 테스트를 시켰다. 우솔이 힘겹게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을 본 도현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결과는 평균에도 못 미쳤다. 팔굽혀펴기 21개, 윗몸 일으키기 32개, 턱걸이는 불가능. 내일부터 하루에 하나씩 더 늘려라. 못하면 방으로 돌아가.
우솔은 이를 악물고 노력한 끝에 겨우 턱걸이 한 개를 해내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다. 초반 며칠 동안은 팔굽혀펴기 몇 개만 해도 숨이 턱 막히고 동작에는 힘이 전혀 실리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의 꾸준한 지도 아래 우솔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주먹에 힘이 실리고 목표도 더 정확히 맞추게 되었다. 체력을 더 기르기 위해 도연은 우솔에게 먹는 것도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먹는 것도 훈련이야. 다른 수용자들은 그런 우솔을 보고 비웃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솔의 근육이 눈에 띄게 드러났고 주먹도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도연은 만족하며 더 강한 근력 훈련을 추가했다. 그 힘을 버틸 때마다 우솔은 한 단계씩 더 강해졌다. 한때 연약했던 우솔은 점점 진짜 전사로 변해갔다. 밤이 되면 모두가 잠든 후에도 우솔은 묵묵히 훈련을 계속했다. 훈련을 마치고 보고하려고 돌아보니 도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저 다 했어요. 도연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봤어야 인정하지. 다시 해. 방법이 없으니 우솔은 또다시 도연의 말대로 훈련을 반복했다. 한편 배석찬은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도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차 안에 몇몇 남자들은 짜증이 나서 석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석찬은 특유의 고집스러운 태도로 아무 말 없이 차로 다가가 사이드미러를 그대로 걷어찼다. 남자 둘은 화가 나채서 내려 석찬에게 한 수 가르치려 했지만 오히려 석찬의 연속된 공격에 그대로 맞고 나가떨어졌다. 그때 마침 우용, 한 조직의 보스, 그 장면을 전부 보게 되었다. 석찬의 속도와 반사신경의 깊은 인상을 받은 우용은 그에게 다가와 자신 밑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석찬은 손가락 하나를 들어보이며 가볍게 거절했다. 석찬의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챈 우용은 셋을 세고 난 뒤 석찬의 왼쪽 얼굴을 건드릴 수 있다고 하며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었고 결과는 그대로 들어맞았다. 역시 조직의 우두머리다운 면모였다. 네, 재능을 내가 좀 써보지. 몇 배는 강하게 만들어주지. 오늘은 집단 교육 시간이었고 우솔은 공부를 복습하면서 동시에 스쿼트까지 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현미는 어이가 없었다. 너 원준이랑 한판 뜨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너무 약해서 그냥 강해지고 싶어서 그래. 현민 덕분에 우솔은 자신의 스승인 도연이 곧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미 23살이 넘어 성인 교도소로 가야 했던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도연은 우솔에게 더욱 열심히 훈련하라고 당부했다. 그날 오후 현민이 괴롭힘을 당하는 현장을 발견한 우솔은 즉시 달려가 도왔다. 놈들은 우솔까지 덮치려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우솔은 이제 예전처럼 약하지 않았고 친구를 구할 만큼만 정확히 방역했으며 지나치게 때리지도 않았다. 이후 우솔은 원준의 부하들에게 붙잡혀 목공 작업장으로 끌려갔다. 우솔은 매우 참을성 있게 자신이 원준의 부하를 때린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 녀석이 먼저 친구를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준은 듣지도 않고 바로 경고의 한 방을 날렸다. 두 번째 공격이 날아오는 순간 우솔은 이를 피하고 되받아쳤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진짜 싸움이 목공장에서 벌어졌다. 원준은 압도적인 힘으로 우솔의 얼굴과 배를 연달아 때리고 그를 바닥에 패대 기쳤다. 둘은 서로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다. 우솔은 굴복하지 않고 원준의 머리를 향해 발차기를 날렸지만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모래주머니처럼 또 한 번 바닥에 내던져졌다. 전에 비하면 나아졌지만 우솔의 공격은 아직 충분한 힘이 실리지 않았다. 결국 우솔은 벽 쪽으로 몰려가 연속된 강한 공격을 쏟았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우솔은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났다. 그는 한 대 더 맞는 것을 감수하고 힘을 모아 머리로 원준의 얼굴을 들이받아 그를 넘어뜨렸다. 그 틈을 타 우솔은 아까 자신이 맞았던 것과 똑같은 강도로 원준에게 주먹을 꽂아 넣었다. 바로 그때 도연이 나타나 싸움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마치 제자에게 말하는 듯했다. 다시는 누군가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한편 바깥에서는 석찬이 이제 우용 보스의 든든한 오른팔로 자리 잡고 있었다. 원준 사건 이후에도 우솔은 밤낮 없이 훈련을 멈추지 않았다. 오늘은 도연보다 더 많이 먹고 드디어 도연과 1대1 대련 훈련까지 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솔이 여전히 힘을 다 쓰지 않자 도연은 답답해하며 말했다. 집중해야지. 모든 힘을 다 쏟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다음번에도 우솔의 주먹은 도연의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앞에서 멈췄다. 이에 도연은 다시 꾸짖었다.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는 어떻게 이기겠냐? 이긴다고 느끼는 순간 힘을 풀면 그때 네가 맞는 거야. 알겠어? 알고 보니 그날이 도연의 마지막 훈련이었다. 곧 다른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도연은 우솔의 끈기를 진심으로 칭찬했다. 상어 알지? 상어는 부대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멈추면 바로 가라앉아.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야, 상어처럼 살아라. 절대 멈추지 마. 그리고 이기고 있다고 방심하지 마. 포옹도 긴 말도 없는 서로의 미소만으로 나눈 그 이별은 우솔에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빈자리를 남겼다. 도연이 떠난 뒤에도 우솔은 작은 새끼 상어처럼 매일 훈련을 이어나갔다. 한편 밖에서는 예전에 우솔과 같은 소년원에 있었던 석찬의 부하가 막 출소한 뒤 신나게 떠들고 있었다. 우솔이 정도현에게 훈련받아 상어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자랑하듯 풀어놓자 석찬이 폭발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흥미롭게 듣더니 냉정하게 말했다. 계속 말해. 그 시각 소년원 안에서 우솔이 새 방으로 이동하던 중 한성룡이 싸움을 걸어왔다. 지는 쪽은 상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우솔은 모두가 서로 괴롭히지 않고 조용히 지내길 바랐기 때문에 그냥 지금 바로 끝내자고 먼저 제안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은 재미없다며 발차기 한 번으로 경고를 주고 5일 뒤에 승부를 내자고 말했다. 우솔이 예전 방으로 돌아오자 경기실에서 막 나온 정상혁과 마주쳤다. 정상혁은 보자마자 바로 물었다. 내 자리를 노리는 거냐?
뜻밖에도 우솔이 아무렇지 않게 관심 없어요 라고 하자 정상엽은 어이가 없었다. 아니, 애들이 너를 싸움광 미친놈이라고 떠들던데.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 성경과의 대결이 열리는 날이 찾아왔다. 뜻밖에도 석찬이 우솔을 이야기하러 찾아왔는데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분위기였다. 석찬은 낮게 목소리를 깔며 부하의 손가락을 가볍게 비틀었다. 네가 나랑 싸우려고 훈련 중이라는 소문이 돌더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솔이 더 이상 겁먹지 않았다. 모두가 우솔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성경은 정상협에게 빈정거리기 시작했다. 또 싸움이 벌어지나 했지만 정상협은 짧게 말했다. 맨날 싸우기만 해서 지겹지도 않냐? 나중엔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 순 없잖아. 정상협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우솔이 모습을 드러냈다. 말이 필요 없다는 듯 성경은 곧바로 달려들었다. 성경은 엄청난 스피드의 발차기로 계속 공격했고 우솔은 연달아 수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우솔이 그의 다리를 붙잡아 그대로 바닥에 매다꽂았다. 우솔이 연속으로 공격을 퍼부었지만 곧 선경이 방역하기 시작했다. 우솔은 바닥에 넘어졌고 선경은 얼굴에 발을 한 번 더 꽂아 넣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우솔은 다시 일어섰다. 기술은 아직 부족했지만 그의 버티는 힘만큼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다. 우솔은 다시 상대의 다리를 붙잡아 연달아 허벅지를 가격했고 선경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결국 우솔은 선경을 완전히 제 앞에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 주변 사람들은 큰일 나는 줄 알고 불안해했지만 그때 교도관이 등장했다. 우솔은 그제야 손을 놓았다. 우솔은 독방에 보내졌지만 의지는 전혀 꺾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훈련을 이어갔다. 그 사건 이후 소년원 전체는 우솔이 진짜 상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누구도 우솔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지 않았다. 교도소 분위기까지 한층 평화로워졌고 모두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이 일 때문에 서민은 우솔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모두가 우솔이 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보여준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성경과 원준도 이제는 우솔, 정상협과 한 집안 형제처럼 지내며 서로를 위해 목숨도 걸 수 있을 만큼 의리 있게 변했다. 우솔은 반성하는 태도를 인정받아 조기 석방을 허가받았다. 출소하기 전 그는 도연과 함께 훈련하던 그 방을 마지막으로 찾아가 스승의 정성 어린 가르침에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때와 똑같은 교복 차림으로 우솔은 소년원 정문을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석찬이었다. 피할 수 없었던 마지막 대면이 결국 시작되었다.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우솔은 연달아 공격을 막기만 했고 방역은 거의 하지 못했다. 이제 석찬은 완전히 프로 건달이 되어 있었다. 석찬은 공격하면서도 조롱을 퍼부었다. 씨발, 예전에 내 엄마가 날 찾아와서 강아지처럼 너 좀 살려달라고 빌었던 거 기억 안 나냐? 마침내 우솔이 첫 방역을 성공시키자 석찬은 더욱 미쳐 날뛰며 숨도 쉴 틈 없이 연속 공격을 퍼부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릎을 꽂아 넘어 우솔을 쓰러뜨렸다. 끝이라고 생각된 순간 우솔의 머릿속에 도현의 말이 떠올랐다. 상어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 말은 즉시 우솔의 투지를 다시 불타오르게 했다. 우솔은 도현에게 배운 비장의 기술, 소용돌이 펀치를 날렸다. 그 주먹은 그대로 석찬의 왼쪽 눈에 꽂혔다. 석찬은 왼쪽 눈에 정통으로 맞은 충격에 앞으로 달려들었지만 우솔의 한 방에 다시 걷어차여 쓰러지고 말았다. 이제 두 사람 모두 더는 힘이 남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붙잡은 채 묵직한 주먹을 주고받으며 누가 더 버티는지 끝까지 맞섰다. 하지만 석찬의 버티는 힘은 우솔을 따라갈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손을 들어 항복을 인정했다. 그 후 우솔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뒤돌아 걸어갔다. 완전히 회복한 우솔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스승인 도현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도현은 정말 기뻐했다. 그런데 우솔이 뜬금없이 물었다. 형, 상어가 계속 헤엄친다는 말 사실 본 적 없죠? 저 수족관 갔는데 상어 계속 자고만 있던데요. 도현은 몇 초 동안 멍해 있다가 억지로 표정을 추스르며 말했다. 그건 아마 죽은 거였을 거야. 그 순간 스승과 제자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도현이 사실을 제자에게 들켜버렸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도현은 우솔에게 힘을 주려고 그냥 지어낸 말을 했을 뿐이었다. 석찬과의 싸움이 있은 지 반년 뒤 우솔의 출소 후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 제약과 감시를 받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우솔은 여전히 매일 꾸준히 운동을 계속했다. 성경은 이동식 트럭으로 피자 장사를 시작했고 원주는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상엽은 다시 도장으로 돌아가 훈련을 이어갔다. 그들은 모두 약속했다. 아무리 몰린 상황이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어제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자고. 우솔은 도현을 찾아가 자신이 최근 체육관에 취직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는 일은 청소뿐이지만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해준다며 프로파이터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상어가 된 이상 멈춰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들은 도현은 오히려 걱정이 됐다. 이제는 우솔을 직접 가르쳐줄 수 없고 석찬과의 원한도 여전히 남아있으니 더더욱 조심해야 했기 때문이다. 도현은 단 한마디만 건넸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 봐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체육관에서 우솔은 고객님들을 챙기느라 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금발 남자가 훈련 중인데 마치 코치에게 원한이라도 있는 듯 미친 듯이 주먹을 날려대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했다. 코치는 결국 인내심이 바닥나 우솔을 불러 그와 스파링을 하라고 시켰다. 금발 남자는 우솔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야, 너 올라와서 샌드백 좀 해봐라. 프로 선수 하나 이기면 코치가 너도 선수 시켜줄지 모르잖아. 우솔은 실력을 시험해볼 기회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링 위로 올라갔다. 상대의 공격을 재빠르게 피하자 코치는 보호 장비를 던져줬지만 우솔은 글러브만 끼고 헬멧은 아예 쓰지도 않았다.
금발 남자는 미친 듯이 덤벼들었고 처음엔 우솔이 맞기만 했지만 상대가 빈틈을 드러내자 즉시 방역해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번개처럼 빠른 주먹을 주고받으며 정면으로 부딪혔다. 체육관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금발 남자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오늘 밤 중요한 경기가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난 셈이었다. 분노한 관장은 상엽에게 우솔을 당장 체육관에서 내쫓으라고 지시했다. 알고 보니 금발 남자 송곳은 불법 격투 부대 FOG의 현역 파이터였다. 오직 VIP 손님들만 실시간 라이브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손 부상 사고 때문에 송곳이 갑자기 잠적하자 시스템에는 즉시 공지가 떴다. 송곳을 대신할 특별 파이터가 투입됩니다. 상대는 거구의 파이터 탱크. 그런데 정체불명의 파이터가 등장하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FOG 무대를 뒤에서 조종하는 보스 석찬의 조직 두목인 회장 현우영이었다. 탱크는 상대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현우영 회장은 직접 룰을 제안했다. 30초만 버티면 네가 이긴 거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탱크는 옆구리에 한 방을 제대로 맞았고 이어지는 두 번의 회오리 같은 발차기를 얼굴에 맞은 뒤 마지막에는 전설적인 훅 한 방으로 마무리됐다. 탱크는 단 10초 만에 완전히 KO되었다. 하지만 회장 우영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아직 20초가 남아있거든. 다음 날 아침 승용이 가게로 가던 길에 우솔은 우연히 원준이 어떤 목발 짚은 남자에게 봉투를 그대로 내던져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알고 보니 원준은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채권 추심일을 했고 과하게 몰아붙인 탓에 그 남자가 뛰어내려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던 것이다. 그날 이후로 원준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계속 찾아가 사과했지만 부러진 다리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은 모두가 만나기로 한 날이었는데 상엽만 참석하지 못했다. 원준은 조금 서운해했지만 우솔의 긍정적인 분위기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막 만나자마자 승용은 원준이 먹기만 하고 빚을 갚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며 타박을 했다. 투닥거리던 중 승용은 뚱뚱한 친구에게 귀여운 여동생이 있다고 말하며 우솔에게 누가 더 잘생겼냐고 물었다. 우솔은 난감하게 웃으며 말했다. 두 분 다 각자 매력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저만큼 잘생긴 사람은 못 봤어요. 다른 둘이 한창 말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우솔의 옛 반친구이자 지금은 교사가 된 지희가 나타나 원준에게 대학 입시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잠시 후 승용은 우솔이 지희를 바라보는 눈빛을 단번에 알아챘다. 마치 집에 데려가고 싶다는 듯한 표정 말이다. 바로 그때 회장 현우영이 거만한 걸음으로 길을 건너 승용의 가게 안으로 성큼 들어갔다. 너 차우솔 맞지? 나랑 한판 붙어보자. 내 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 3시간 전 우용은 금발남과 그의 여자친구 그리고 매니저까지 셋 모두를 납치해 배로 끌고 오라고 지시했다. 우용 보스가 요트를 타고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이미 물에 빠진 고양이처럼 덜덜 떨며 무릎 꿇고 있었다. 금발남은 맞아서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거의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부하들은 금발남이 손을 다쳐 경기를 못하게 되자 도망쳤다고 보고했다. 이 일을 벌인 게 누구냐? 잡부, 차우솔입니다. 잡부라고? 선수도 아니고? 걱정 마라. 오늘 경기는 이미 처리됐다. 그 말을 듣자 금발남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작게 말했다. 다음엔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우영은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다음은 없다. 둘 중 누구를 더 믿겠냐? 목숨 하나 살려야 한다면 여자친구냐? 매니저냐? 금발남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사촌 동생을 골랐다. 아마도 믿을 수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한 듯했다. 사촌 동생일 뿐인데요. 매니저가 급히 변명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10초 동안 비명만 안 지르면 네 사촌 형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고작 3초도 버티지 못한 채 사촌 동생은 처절하게 비명을 질러댔다. 금발남은 기회를 달라며 애원했지만 결국 셋 모두 강물 속으로 던져졌다. 부하들에게서 그 잡부놈이 석찬 눈을 찌르내고 그 뒤에 석찬이 복수하러 소년원까지 갔지만 오히려 처참하게 얻어맞았다 라는 보고를 들은 우용은 즉시 관심을 보였다. 듣기만 해도 대체 어떤 놈이길래 그 정도로 질긴 놈인지 궁금해진 것이다. 망설임 없이 우용은 곧장 우솔을 찾아갔다. 우솔을 위아래로 훑어본 뒤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랑 같이 일해. 그리고 나랑 한판 붙어봐라. 그때 우솔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자신에게 닥쳐올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지희가 퇴근하자 우솔이 전화를 걸어 말했다. 집에 도착하면 문자 줘. 지희는 장난스럽게 받아쳤다. 오빠, 꼭 내 남자친구처럼 굴래. 바로 그때 임신한 것처럼 보이는 여자가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희가 다가가 도와주려는 순간 그 여자는 갑자기 지희를 제압해 정신병원 구급차로 강제로 끌고 올라타고는 그대로 납치해버렸다. 그날은 동아리가 쉬는 날이라 우솔과 상엽은 함께 훈련할 시간이 있었다. 승용과 원준도 구경하러 와서는 예전엔 약해 빠졌던 우솔이 지금은 진짜로 강해졌다는 걸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덕분에 두 사람도 예전보다 훨씬 바르게 살고 있었다. 한편 납치된 차량 안에서 지희는 탈출할 기회를 노렸다. 빈틈을 발견하자마자 소화기를 집어 뚱뚱한 놈을 내리치지만 여자는 곧바로 발차기로 방역해 지희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훈련을 마친 후 우솔이 말문을 열기도 전에 승용과 원준이 어느새 와 있는 걸 보고 놀랐다. 우솔이 무심코 말했다. 형, 가게 망한 거예요. 승용은 바로 버럭했다. 망하다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나 요즘 장사 잘 된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엽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요즘 가게에 무슨 문제 있어요?
다들 장난을 치며 웃고 있는데 우솔이 지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지희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비명소리만 들려와 우솔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우솔은 급히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엔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 순간 우솔은 어제 우영 회장이 자신을 찾아왔던 일을 떠올렸다. 우영은 지희를 우솔의 여자친구로 착각하며 말했다. 석찬한테 돈 주는 사람이 나다. 나랑 일하면 금방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너 복싱 좋아하지? 전과 있는 놈들은 나 같은 사람이 도와줘야 출세한다. 하지만 우솔은 단호히 거절했다. 전 관심 없습니다. 저는 석찬이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지희가 우솔 때문에 불안해하자 우영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 여자애 내 여자친구냐? 그제야 우솔은 지희가 자신의 협박용 인질로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직감했다. 우솔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려 하자 원준이 급히 붙잡으며 말했다. 침착해. 너 혼자 가면 그대로 놈들 덫에 걸려든다. 다들 경찰을 부르려고 했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그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바로 그때 우솔의 휴대폰으로 짧은 문자가 도착했다. 웅비 공사장으로 와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모두 승용의 낡은 피자 트럭에 올라타 애들처럼 미친 듯이 달려갔다. 도착하자마자 각자 흩어져 지희를 찾기 시작했지만 아무리 뒤져도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솔은 웅덩이에 떨어져 있는 지희의 자동차 열쇠를 발견했다. 지희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자 버려진 건물 안쪽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벨소리가 들려왔다. 우솔은 더 생각할 틈도 없이 그쪽으로 그대로 뛰어들어갔다. 그 시각 지희는 덩치 큰 두 놈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지희에게 소화기 한 방 맞고 코가 휘어졌던 바로 그 놈이었다. 지희가 필사적으로 소리를 내며 구조 신호를 보내자 놈은 바로 손찌검을 하려 했지만 그 순간 우솔이 제때 나타났다. 말이 필요 없었다. 우솔은 그대로 뛰어내려 놈들 얼굴에 각각 한 방씩 KO 펀치를 선물했다. 그는 재빨리 지희의 묶인 끈을 풀어주었고 지희는 놀란 얼굴로 급하게 말했다. 빨리 도망쳐. 우솔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깡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마치 행사 참석하듯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그리고 맨 뒤에는 아까 임신한 척했던 그 여자가 따라 들어왔다. 그 여자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드디어 큰 놈 한 마리 낚았네. 그녀는 곧바로 손짓해 부하들을 들이닥치게 하고 바로 우두머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솔 잡았습니다. 4명 중에 2명은 보이는데 다른 2명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우영은 간단히 명령했다. 셋만 잡으면 된다. 그 즉시 우솔 일행은 머리에 자루를 씌워진 채 차로 끌려갔다. 승용과 상엽은 그 장면을 보고도 어떻게 해볼 수 없었고 그저 차를 몰아 뒤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차 안에서 우솔과 두 친구는 깡패들이 쏘아대는 전기 충격기에 맞아 순식간에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자 우솔은 자신이 의자에 꽁꽁 묶여있다는 걸 깨달았다. 우솔이 가장 먼저 한 말은 딱 하나였다. 제 친구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용은 대답하지 않고 우솔을 바라보며 반쯤 비웃듯 말했다. 의리는 있네, 너. 그러고는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을 용병으로 키우는 방법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걔네들은 눈을 가리고 총을 손에 쥐어줘.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막 쏘게 하지. 눈을 풀어줬을 땐 이미 끝난 뒤지. 너 그럼 얌전해져. 완전 베이비샤크처럼. 자, 이제 네가 그 아프리카 애들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한 명을 고르면 그 애는 영원히 사라져. 다른 한 명은 살아. 어려워? 그럼 네가 살리고 싶은 놈을 골라. 두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제발 풀어주세요. 젠장.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 세상이 네 마음대로 흘러갈 것 같아? 바로 그때 우용은 급히 자리를 떠야 했고 노란 옷을 입은 여자에게 우솔을 맡기며 말했다. 얘가 버티고 설치면 둘 다 보내버려. 황색 옷을 입은 여자는 비웃듯 장난하듯 겁을 주며 칼로 찌르기 전에 부에게 촬영이나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우솔에게 딱 10초 안에 선택하라고 했다. 우솔은 정신이 혼미해져 몸부림치다 바닥에 넘어진 채로 어찌할 줄 몰라 했지만 여자는 냉정하게 카운트를 세어 내려갔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둘 다 저승사자한테 끌려가겠지. 지희, 나 어떻게 해야 해? 원준 형, 나 정말 모르겠어. 마지막 초가 끝나는 순간 여자는 곧바로 원준을 향해 칼을 찔러 넣으며 차갑게 말했다.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해. 여자가 이를 악물고 한 번 더 찌르려고 하던 순간 원준이 갑자기 스스로 묶인 줄을 끊고 튀어나와 그녀를 막아내며 바닥으로 내던졌다. 부하가 달려들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때 여자가 다시 덤벼들자 원준은 그녀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그녀를 단숨에 기절시켰다. 그 후 원준은 바로 지희와 우솔의 묶인 끈을 풀어주었다. 우솔이 걱정하며 물었다. 형, 괜찮아요? 찔렸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멍청아. 셋은 곧바로 도망칠 길을 찾기 위해 뛰기 시작했지만 이곳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마다 부하들이 빽빽하게 지키고 있었다. 노란 옷 여자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경보 버튼을 누르며 소리쳤다. 저 새 놈 반드시 잡아. 못 잡으면 오늘로 끝장이야. 순식간에 부하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네 방향을 꽉 둘러쌌다. 우솔과 원주는 용맹한 전사들처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지만 저쪽이 워낙 많아서 두 사람은 점점 지쳐 결국 제압당하고 말았다. 그때 뒤쪽에서 지희가 뛰어와 공격하던 놈들을 쓰러뜨렸고 전세가 순식간에 뒤집혔다. 잠시 숨 돌리나 했지만 또 다른 무리가 문이 터지듯 몰려왔다. 원주는 계속 피가 흐르는 상처를 내려다보며 순간 걱정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희 데리고 도망가. 난 여기서 막을게. 말 좀 들어라. 그는 쇠파이프를 꽉 움켜쥐고 우솔을 먼저 보내기 위해 끝까지 버틸 각오를 했다. 그 사이 우솔과 지희는 지하로 내려가자마자 다른 무리에게 길이 막혀버렸다. 다행히도 그 순간 승용과 상엽이 마치 두 명의 구원자처럼 나타났다.
놈들은 재수없게도 아직 체력이 멀쩡한 두 사람을 만났고 몇 초도 안 돼 전부 바닥에 널브러졌다. 정리하고 나서야 모두 원준이 떠올랐다. 다행히도 뒤쪽을 맡고 있던 조직원들은 원준이 혼자서 전부 쓰러뜨린 상태였다. 꽤 일찍 왔네. 아직 웃을 힘 있는 거 보니까 괜찮나 보네.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망설일 틈도 없이 일행은 서둘러 채 올라타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포위망을 뚫고 나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야 모두 원준의 상처가 너무 심하다는 걸 알아챘다. 피가 계속 흐르고 멈출 기미가 없었다. 원준은 예전에 자신이 해쳤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공책을 꺼내들며 말했다.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사과를 전해줘. 그리고 웃어라. 미안해. 어떻게 되든 나는 쓰레기처럼 그렇게 떠날 수는 없어. 그 말을 끝으로 원준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며칠 전 우솔은 우연히 원준이 어떤 사람에게 사과하러 갔다가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우솔은 그저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때 원준은 아주 자세하게 적힌 공책을 꺼냈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 진짜 형편없지. 그냥 사과하세요. 진심이면 돼요. 용서는 그 사람들의 선택이고 뭐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고맙다. 너 덕분에 용기가 생겼다. 듣고 있으면 꼭 두 형제가 서로 사랑 고백하는 것 같네. 두 사람은 가족처럼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추억으로만 남았다. 우솔은 원준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한 여자가 달려오더니 우솔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너 우솔 맞지? 원준 오빠 죽을 때 너 도대체 뭐 하고 있었어? 왜 우리 오빠는 떠났는데 너희는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는 거야?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원준이 늘 이야기하던 동화 속 신데렐라 같은 여동생 연진이었다. 우솔은 그저 무릎을 꿇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 때문에 원준이 그런 결말을 맞았다고 스스로를 끝없이 탓하고 있었다. 연진은 우솔을 향해 끊임없이 쓰레기라고 욕을 퍼부었고 우솔은 더욱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제가 거절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놈들이랑 일한다고 했어야 했어요. 저만 안 만났어도 원준 형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제가 형을 망가뜨린 거예요. 차라리 제가 없어지는 게 나아요. 이 죄책감 안고 사느니. 승영은 그 말을 듣자 얼굴이 확 달아오르며 고함쳤다. 계속 말했잖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고. 원준이가 그랬어. 살면서 처음으로 사람 같다고 느낀 게 다 우솔 덕분이라고. 너 때문에 대학 공부도 하고 예전에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사과도 하고. 근데 네가 지금처럼 스스로를 찢어놓으면 그걸 원준이가 보고 편히 눈 감을 수 있겠어? 옆에서 듣고 있던 연지는 그 말 하나하나를 전부 들으며 그제야 원준과 우솔 사이의 진짜 형제 같은 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쪽에서 지희는 엄마와 통화하던 중 갑자기 어떤 조폭에게 부딪혔다. 이상한 낌새가 느껴진 지희는 곧바로 조용히 뒤를 밟았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원준 사건을 맡은 담당 형사를 만나러 온 것이었다. 그는 뻔뻔하게 굴며 형사에게 우영의 전화를 직접 들라고 강요했다. 통화 내용은 누군가를 대신 범인으로 세우는 조건으로 큰 돈을 주겠다는 뉘앙스였다. 지희는 즉시 승용이와 상엽에게 경찰이 매수됐다고 알려왔다. 바로 그때 우영 쪽에서 보낸 조화 한 송이가 도착했다. 승용이는 그걸 보는 순간 더는 참지 못하고 화가 폭발해 조화를 산산이 부셔버렸다. 그 때문에 상엽과 말다툼까지 벌어졌고 지희가 급히 말려서 겨우 진정됐다. 한편 우솔은 원준의 수첩을 펼쳐보다가 마지막 장에서 자신에게 남긴 글을 발견했다. 우솔아, 너는 강하고 잘하는 동생이다. 우린 앞으로도 계속 좋은 형제로 지내자. 원준을 보내던 날 비가 거세게 내렸다. 우솔은 영정사진 앞에 서서 더욱 결심했다. 이 일을 벌인 놈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철저히 계산하고 더 이상 어떤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됐다. 뜻밖에도 연진이도 함께하겠다고 나섰다. 그렇다면 당연히 검증이 필요했다. 다들 연약한 여자애라 생각했지만 막상 테스트가 시작되자 그녀는 새 남자를 순식간에 쓰러뜨렸다. 그날 모두가 원준의 영정 앞에 섰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눈빛에는 하나의 결심이 담겨 있었다. 원준이 끝내지 못한 일을 우리가 반드시 마무리한다. 우선은 노란 옷 여자가 원준을 찌른 증거가 필요했다. 지희는 그 상황이 촬영됐던 걸 기억해냈고 그렇다면 분명 시스템 어딘가에 데이터가 남아있을 터였다. 연지는 즉시 배달원으로 자청해 우영의 근거지로 직접 소포를 들고 갔다. 소포에는 사방에 카메라가 달려있었고 목적지는 카메라와 라이브 스트림을 관리하는 기술실이었다. 보안 검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우솔은 예전에 우영이 줬던 명함을 소포 겉면에 붙였다. 보스의 물건인 줄 알고 경비들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곧바로 통과시켰다. 덕분에 소포에 달린 카메라로 일행은 건물 내부 구조를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윽고 소포는 카메라 시스템을 총괄하는 내눈 안경남 앞에 도착했다. 궁금해 죽겠으면서도 보스의 물건이라 감히 열어보지도 못했다. 내부 구조와 위치를 모두 파악한 순간 일행은 곧바로 행동을 개시했다. 승용은 차를 몰아 정문의 차단기를 박살내며 일부러 큰 소리를 냈다. 바보 같은 놈들이 뭐가 터졌나 보러 달려오자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때 차에 숨겨둔 전자레인지가 갑자기 폭발했고 화재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 혼란을 틈타 일행은 아무도 모르게 건물 내부로 침투했다. 조직 폭력배들이 너무 많아서 우솔팀은 둘씩 짝을 나눠 싸워야 했다. 우솔 앤드 상엽 한 팀, 승용 앤드 연진 한 팀, 한 명이 방어하고 한 명이 공격하는 방식 정해진 공식대로 움직였다. 건물의 경비들은 하나둘씩 쓰러져갔다.
역시 깡패들은 네 사람이 상대가 되지 못해 금방 처리됐다. 우솔은 곧장 기술실로 돌진했고 나머지 셋은 뒤쪽을 정리했다. 몇 명이 몰려오든 전부 쓰러뜨리며 단 한 명도 겁먹지 않았다. 기술실에 도착한 우솔은 카메라 시스템을 맡고 있던 내 눈 안경남을 붙잡아 데이터를 열라고 강요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 그날의 모든 데이터가 이미 싹 지워져 있었다. 한편 우용은 그 사실을 알고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웃고 있었다. 애초에 우솔 일행보다 한참 앞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곧이어 우용은 노란 옷 여자를 비롯한 부하들에게 내려가 상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우솔은 실망한 채 모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깡패들은 이미 전부 처리가 끝난 상태였다. 그 순간 우용이 건물 전체 스피커로 전날 찍힌 영상을 틀기 시작했다. 우솔이 무릎 꿇고 울며 애원하던 장면부터 노란 옷 여자가 원준을 찌르던 순간까지 모두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그 영상을 들은 일행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다. 노란 옷 여자가 또 다른 깡패 무리를 데리고 들이닥쳐 다시 한번 사생결단의 싸움을 걸어왔다. 그 사이 우용은 스피커로 비웃듯 말했다. 화면에 나오니까 제법이네. 영상 가지고 싶으면 가져가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부하들이 길을 비켜서며 우솔 혼자 엘리베이터로 향하게 만들었다. 우솔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용이 진짜로 원하는 게 자신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솔은 붕대를 풀어 던지고 진짜로 마지막 보스와 싸울 준비를 했다. 화면에는 원준이 칼에 찔리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그걸 본 우솔의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때 우용이 차갑게 말했다. 선택해라. USB 들고 나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원준이 복수하든가. 우솔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USB를 집어들고 돌아서서 걸어나갔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우용은 비웃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다음은 누가 될까? 네 가족? 그게 더 재밌겠는데? 우솔은 이 미친놈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용은 단 두 글자를 내뱉었다. 재밌잖아? 그 말을 듣자마자 우솔은 참지 못하고 그대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우용과 맞서는 건 완전히 다른 급이었다. 우용은 고양이가 쥐 가지고 노는 것처럼 농담하듯 때리고 피했고 가볍게 피하거나 슬쩍 방역하는 것만으로도 우솔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진짜로 치기 시작하자 우솔은 제대로 얻어맞기 시작했고 심지어 발에 차여 그대로 날아가 버렸다. 그 시각 아래층에서도 전투는 똑같이 치열했다. 노란 옷 여자가 칼을 휘둘러 연진의 얼굴을 스치자 연진은 그대로 빡쳐서 칼을 걷어차 날려버렸다. 바로 이어서 연진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수없이 갈겨낸 뒤 턱에 훅 한 방을 꽂아 바로 넉다운시켰다. 덩치 큰 두 놈은 체급이 비슷해서 주먹이 맞부딪힐 때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나 팽팽하게 맞서는 중이었다. 그 와중에 승용만은 불리했다. 흉터 난 놈에게 다리가 부러져 뼈가 끊어질 듯한 고통에 비명을 삼켜야 했다. 위층에서는 우솔이 거의 완전히 밀리고 있었다. 우용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주먹과 발길질을 퍼부었다. 거기다 술까지 천천히 마시면서 우솔을 자극하려고 그 영상을 다시 틀어댔다. 딱 불에 기름 붓는 짓이었다. 우솔은 정신이 거의 무너질 지경, 이대로 포기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원준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고작 이 정도냐? 그 한마디가 얼굴에 찬물 끼얹듯 우솔을 완전히 깨웠다. 우솔은 벌떡 일어나 우영을 내리꽂고 참아왔던 분노를 쏟아내듯 계속 방역했다. 상대 다리를 부러뜨릴 기회까지 잡았지만 우솔은 잠시 멈췄다. 그렇게 잔인하게는 못했다. 우영은 화가 나서 다시 달려들었지만 이번에는 우솔이 완전히 위에 섰다. 우영의 얼굴에 주먹을 연달아 꽂아 넣었지만 그놈은 쉽게 쓰러지지 않았다. 그때 우솔이 몸을 틀어 우영을 역으로 들어 올리더니 바닥에 내리꽂았다. 충격이 워낙 세서 발밑 강화 유리가 산산조각나며 금이 쫙 퍼졌다. 그동안 아래층의 싸움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진은 노란 옷 여자를 쓰러뜨리자마자 곧바로 승용을 도우러 뛰어갔다. 하지만 너무 서두른 탓에 흉터 얼굴 녀석에게 한쪽 팔을 다쳤다. 다행히 승용이 제때 달려와 그 흉터 얼굴을 꽉 붙잡아주었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연진이 달려들어 그 자식을 다시는 태양 못 보게 만들었다. 한편 상엽 쪽은 서로 누가 더 버티나 보자며 주먹을 주고받고 있었다. 결국 상엽이 이기긴 했지만 그 역시 더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비록 셋 다 성한 데는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임무를 완수한 우수 팀원 배지를 받을 만했다. 위쪽에서 우영이랑 우솔은 마치 너무 오래 끓여서 까맣게 탄 두 냄비의 뼈고기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귀엽고 비틀거리며 일어나려고 했다. 둘 다 기진맥진했지만 아무도 항복하려 하지 않았다. 우솔은 남은 기력을 모두 모아 달려들어 보스의 팔을 꽉 걸어 잠갔고 그가 사방으로 내던져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치 촬영팀이 성품이 부족해서 두 청년에게 자급자족하라고 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한바탕 천지 뒤집히는 듯한 몸싸움 끝에 우솔은 결국 우영을 바닥에 눌러버렸고 젊은 힘을 모두 쏟아부어 그의 팔을 단호하게 꺾어버렸다. 두목은 길 잃은 늑대처럼 비명을 질렀고 그 뒤 미친 듯이 달려들어 우솔을 창문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려 했다. 마치 서로 함께 끝을 보려는 것처럼. 하늘은 절대 나쁜 사람을 봐주지 않는다. 우솔은 제때 벽 가장자리를 붙잡았고 남을 떨어뜨리려던 자가 오히려 그대로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우리 우솔은 선한 마음으로 그를 그냥 놓아버리지는 않았다. 수많은 상처를 남긴 자라 해도 우솔은 끝까지 한 사람의 생명을 붙잡아주려고 했다. 우솔이 온 힘을 다해 그를 끌어올리는 동안 두목은 스스로 모든 걸 끝내려는 듯 손을 놓으려 했다. 그렇게 하면 멋지고 근사한 결말이라도 되는 듯이. 하지만 우솔은 그의 복사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런 잔인한 방식의 복수를 선택하지도 않았다. 우솔은 마지막 힘까지 짜내 우용을 벼랑 끝에서 끌어올렸다. 말 한마디 필요 없었다.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우솔은 그와 다르다. 우솔은 증오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솔은 일어나 조용히 돌아섰고
우영은 경기장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마지막 한마디를 중얼거렸다. 패배자의 흐느낌처럼 무겁게 나 졌다. 모든 일이 끝난 뒤에야 경찰이 들이닥쳤다. 다행히 우영을 잡아갔으니 우솔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그는 국제급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게다가 원준과 불운한 격투가 송곳의 영원한 이별에도 관련이 있었다. 원준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우솔은 예전에 형이 상처를 줬던 피해자들을 차례로 찾아가 대신 사과했다. 어떤 사람은 감동에 용서했고 어떤 사람은 무심하게 침묵했지만 결과가 어떻든 우솔은 묵묵히 해냈다. 그것이 그가 아끼던 형의 마지막 소원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솔은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채워나갔고 마지막 장면이 남았다. 익숙한 이름, 바로 자신의 이름을 보자 그는 아래에 두 글자를 적었다. 용서. 사실 우솔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형을 용서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절친들이 모두 나타났다.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가 미소를 지었는데 그건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임무를 마침내 완수한 사람들의 미소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솔은 두현 선생님을 찾아갔다. 그는 우솔에게 방역을 위한 주먹뿐 아니라 인생의 부당함에 맞서는 주먹도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그의 덕분에 우솔의 사고는 더욱 단단해졌다. 매번 주먹을 뻗을 때마다 우솔은 스스로의 두려움을 이겨내려는 결심을 느꼈다. 지금도 우솔은 계속 훈련하고 있다. 갈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전투를 만들어가고 싶기 때문이다. 언젠가 저는 선생님보다 더 멋진 파이터가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꼭 저와 한판 겨뤄주세요. 하지만 사법님과 같은 링에 서기 위해서는 이제 100배는 더 훈련해야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MMA 신인 챔피언십이 개최되었다. 우솔을 설레게 한 이벤트였다. 비록 아마도 먼 꿈일지 몰라도 사람은 누구나 따라갈 꿈이 있어야 한다. 결과를 알 수 없더라도 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멋진 일이다. 한편 우영 회장은 운 좋게도 두현과 같은 감방에 배정되었다. 남은 생 동안 그는 우솔의 사법님에게 특별 관리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도박 조직 보스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다. 우솔의 이야기는 단순한 주먹질이나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한때 길을 잃고 약해지고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소년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선택한 여정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실수가 있고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다. 하지만 우솔처럼 마주할 용기, 고칠 용기, 계속 나아갈 용기만 있다면 과거는 결코 우리를 영원히 묶어둘 수 없다. 그리고 때로는 강하다는 것은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용서, 성장하기 위한 용서,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용서. 바깥 세상은 혼란스럽고 때로는 잔인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따뜻하게, 꾸준하게, 어둠에 끌려가지 않는 삶을. 상어는 절대 헤엄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만 한다면 아무리 느리게 헤엄쳐도 결국 자기만의 해안에 도달하게 된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화가 정말 의미 있고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다이스 무비 리뷰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야말로 제가 더 좋은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